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숲길을 한번 배경으로 지정을 해봤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더울 때 산림욕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선 숲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되게 시원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왜 친구들이 되게 더울 때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똑같은 효과. 그 다음에 또 풀향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쭉쭉 뻗어있는 나무를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키 큰 나무 보면 이 나무 높이가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약간 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이 나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키 큰 나무는 높이가 무려 115m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115m. 우리 친구들 100m 달리기 할 때 그 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짜 높죠, 여러분. 이 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데 이름이 하이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은 나이가 1억 살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키 큰 나무는요, 어떻게 뿌리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줄기 지나서 줄기 끝에 있는 잎까지 물이 전달되는 걸까요? 특히 하이페리온 생각해 보세요. 115m.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그 끝에, 줄기 끝에 있는 잎까지. 너무나 신기하죠? 바로 이 과정이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이랑 연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의의를 광합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증산작용은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물이 줄기, 잎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물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이 증산작용의 원리와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학습 주제인 증산작용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물도 자동차도 열기를 뿜어내는 듯한 날씨. 열기를 뿜어내는 건물을 피해 나무 주변으로 가면 왠지 더욱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에도 식물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에 비닐을 씌우고 하루가 지난 뒤 확인해보면 비닐에 물방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 안에 맺힌 물방울은 나뭇가지의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 액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 물은 일부만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대부분 증산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증산작용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과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증산작용으로 잎의 물이 빠져나가면 잎은 줄기를 통해 물을 보충하고 줄기는 뿌리를 통해 물을 보충합니다. 이와 같이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증산작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이 수증기로 변한대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쵸, 열 에너지가 필요하죠. 주변에 있는 열을 물이 이렇게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났을 때 주변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거예요. 식물체도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증산작용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까지 물이 도달했을 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 증산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부터 살펴볼게요.
자, 땅속에서 뿌리로 흡수된 물은 줄기로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줄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줄기 이어서 가볼까요? 자, 뿌리에서 올라온 물은 줄기를 거쳐 잎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찬가지로 뿌리에서부터 줄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물관을 따라서 잎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인 잎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잎으로 이동한 물은 잎에서 광합성 등에 사용되거나 증산작용의 결과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약 95%에 해당하는 물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합성에 이용되는 물의 양은 5%에 불과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물을 힘들게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가? 거기에는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좀 이따 선생님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 자, 물이 올라가는,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물은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된다. 또 이렇게 올라온 물이 광합성에 사용이 된다. 이것 외에도 증산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 내의 물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요, 잎 속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잎은요, 잎맥의 물관에서부터 물을 보충해요. 그 부족한 물을. 그러면 잎맥의 물관은 또 줄기에 있는 물관에서부터 물을 보충하고요. 줄기의 물관은 또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보충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잎, 줄기, 그리고 뿌리가 연쇄적으로 물을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물이 잎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잎까지 이동된 물은 잎세포에서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물이 잎까지 온다. 결국에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의 원동력 중에 하나, 증산작용이다. 잘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식물체의 체온 조절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물이 증발하면서요. 물이 수증기 형태로 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식물체라든지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한 이유가 이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10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이 되게 시원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는가?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 조건 세 번째가 온도였잖아요. 온도. 효소는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40도씨 이상에선 광합성이 쭉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기억이 날까요, 우리 친구들?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양분을 못 만들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 조절을 증산작용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식물체 내의 수분량 조절과 양분 농축. 보세요.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 가서 소변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죠. 식물이 오줌 싸는 거 본 적 없죠? 식물도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얘가 그냥 썩어요.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내는 과정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분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잎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분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죠? 양분이 농축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증산작용의 의 1, 2, 3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증산작용이 잎 뒷면에 있는 기공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기공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물 잎의 표피에 있는 공변세포와 기공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잎의 속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잎은 겉을 싸고 있는 이렇게 투명하고
얇은 세포층인 표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표피에 기공이 분포합니다. 기공은 반달 모양의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진 이 사이에 작은 구멍인데요. 기공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표피세포는 투명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반달 모양의 공변세포 하나, 오른쪽에 또 하나, 즉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진 이 사이에 작은 구멍이 바로 기공이에요. 공변세포는 표피세포와는 다르게 초록색 알갱이인 엽록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낮 시간 동안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양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양분에 의해서 세포 안의 농도가 고농도가 돼요. 그리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근데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양쪽에 있는 공변세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사이 틈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기공이 열리는 시점이 되겠어요. 저녁이 되면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고 이 엽록체에 저장해 놓은 그런 양분도 식물의 각 곳곳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공변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서 기공이 닫히게 돼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의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진 그 사이에 구멍이 기공이라는 것을 더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더 두꺼워서 진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서는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또 기체 출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잎의 가장 바깥 부분에 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하고요. 표피는 표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잎 뒷면의 표피 곳곳에는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잎의 속구조 그림을 다시 보면 표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표피 뒷면에 좀 이렇게 공변세포 기공이 더 많이 그려져 있죠. 위에 앞면보다는.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이 표피 앞면을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공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직사광선을 받아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공이 앞쪽보다는 뒷면에 더 많이 분포합니다. 자, 기공의 구조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사이 작은 틈, 그다음에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안의 농도가 고농도, 바깥쪽은 저농도, 반투과성 막인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오른쪽 그림처럼 기공이 열리게 돼요. 되게 공변세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자, 낮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고 양분도 이동하기 때문에 이 안과 밖쪽의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안에 들어갔던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좀 이렇게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기공이 닫히게 돼요. 기공이 열리면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기공을 통해 드나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증산작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선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식물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 잘 기억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식물체의 체온 조절을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분량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이 나가기 때문에 양분이 농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기공이 열리게 되는가. 기공은 공변세포 몇 개로 2개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데 이 공변세포에는 표피세포와는 다르게 무엇이 있었어요? 엽록체가 있어요.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안의 농도가 고농도, 바깥쪽은 저농도, 저에서 고로 그쵸, 물이 들어오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공변세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는 게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겠죠? 이게 열리게 되면서 증산작용, 기체 출입이 일어나게 되고 밤이 되면 다시 이 양분이
이동을 하게 돼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이동을 하게 되면서 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었던 공변세포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공부한 거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답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빈칸 빨리 채워 넣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1번 가로는 그렇죠.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2번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공을 통해 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드나든다. 3번 몇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요? 맞아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고요. 4번 공변세포는 표피 다른 세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표피세포는 투명하고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띠며 반달 모양이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증산작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형태인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